네, 정말 많은 관객분들이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창동 감독님부터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씩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비도 오고 영화도 뭐 썩 재밌다고 소문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설명하면 안 되는 영화인데요. 어떻게 돼가지고 계속 요 며칠 설명만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받아들이신 생각이나 뭐 느낌이나 이런 게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괜히 또 방해하고 흐트러 놓지는 않을까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가능하면 좀 재밌게 이야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유아인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저 같이 설명하러 다니고 있는 비오는 평일에 이렇게 본인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뭐 말 원래 많이 하는 애인데 본인에 대해서 이렇다 할 뭔가 말씀드리는 게 참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영화를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느끼고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큰데 되려 이런 얘기들이 어떤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느낌들의 제안을 두게 만들까봐 되려 두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대화하는 자리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더 크게 가져가시는 느낌들을 더 크게 가져가시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번역으로 처음 인사드리게 된 전종서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오늘 공식적인 스케줄이 오늘의 마지막이어서 아쉬움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하신 부분에 성실히 답을 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앞서서 이창동 감독님 요새 뭐 설명 많이 하셨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전종서 배우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도 굉장히 많은 매체와 인터뷰를 하고 왔어요. 개인적으로는 배우의 목 상태가 좀 걱정되기도 하는데 아주 낭랑한 목소리로 여러분께 인사드린 걸 보니까 좋은 대화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닝 어떻게 보시는지 다들 정말 궁금한데요. 아마 앞서 계신 세 분이 여러분의 의견들 더 많이 궁금해하시겠죠. 네, 아마도 이창동 감독님의 예전작 연출 데뷔작인 초록물고기를 떠올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몰라도 그 한석규가 공중전화 붙잡고만 우는 그 씬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으실 텐데요. 사실 초록물고기 같은 경우는 뭐 사라져가거나 혹은 뭐 급속도로 변화하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단단하게 가지지 못했거나 혹은 방황하는 청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20년이 지나서 다시금 20대 청춘을 바라본 연출자의 생각이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젊은 세대에 대한 이야기 다시금 좀 관심이 옮겨진 계기를 스스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거는요. 이게 제가 설명을 하더라도 제 이야기가 반드시 옳은 건 아니라는 것을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젊은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건 아니고요. 처음은 그러니까 이 영화를 생각하게 된 시초는 젊은이보다는 분노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요즘 세상에 사람들이 참 분노를 많이 하는구나 라는 게 제 생각이었고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분노할까? 분노를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특히 인터넷 같은 거 보면 뭐 SNS 쪽을 보면 좋은 이야기는 한 10번 중에 한 번 정도 나오고요. 나머지 8, 9번은 다 분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노의 이유도 대상도 다 각각이에요. 이거는 뭐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가 그런 것 같아요. 이 분노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걸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꼭 IS, 뭐 테러 이런 것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뭐 분노하라 스테판 에셀인가요? 그 프랑스 철학자가 쓴 책도 있고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분노하라는 말도 있는데 그 분노하라는 좀 의미 있는 분노, 어떤 분명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노를 하라는 얘기일 것 같고요. 월스트리트 앞에서 뭐 분노의 시위도 있었고 제가 지금 이야기 너무 길게 하죠.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랬지만 그런 뭐랄까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 나서는 의미 있는 분노는 오래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유일하게 근래에 성공한 게 우리 촛불혁명에 의한 분노였던 것 같고요. 촛불혁명도 지나고 나면 이제 뭐 우선 당장에 잘못된 것은 바로잡혔다 하더라도 이제 더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있고 꽤 시간이 걸릴 문제겠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뭔가 이렇게 변화되고 뭔가 어떻게 바꿔야 된다는 분노라기보다는 그냥 일상에서 느끼는 분노, 서로가 서로에 대한 분노, 이런 게 너무 마치 우리 주위에 미세먼지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걸 분노를 마시고 공기처럼 마시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분노의 정체, 이 분노는 도대체 어떤 성질이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는 데서 생각이 출발했고요. 물론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의 이 단편 소설을 만나긴 했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것이었고, 저는 뭐 저 같은 세대의 분노는 뭐 그렇다 손치더라도 젊은 세대의 분노가 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SNS 같은 걸 이용하는 것은 젊은 세대고 청년들이니까 청년들의 이 밑도 끝도 없는 분노는 도대체 뭔가 거기에서 출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버닝을 통해 포착하게 되는 젊음을 굉장히 거칠게 단적으로 나눠보면 이런 면들이 있을 것 같아요. 햄의 경우처럼 그레이트 헝거가 되기 위해서 뭔가 삶의 의미를 계속해서 찾지만 실패하거나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하나가 있을 것이고, 존수와 벤으로 대변되는 또 세대가 있을 겁니다. 가난하고 상처받는 존재가 있고, 또 벤으로 상징되는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개츠비 같은 인물이 또 한켠에 있는 거죠. 버닝이란 영화가 이 젊은 세대의 분노 혹은 이 젊은 세대의 양태들을 그냥 관찰하고 진단하는 영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온 어떤 관계 평들이라거나 어떤 평단의 반응 같은 것들을 보면 이것이 젊은 세대를 주축으로 다룬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그들의 분노를 현실적으로 표현하는 데 조금 실패했다라거나 혹은 공감이 조금 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이게 청년의 세대를 얼마나 잘 묘사하느냐에 뭐 경쟁 부문에 나간 게 아니고요. 뭐 그런 뭐 현실적인 모습을 담는 것은 영화에서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그게 뭐 사회학적으로든 뭘로든 정확하게 그려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를테면 뭐 지금 종수 같은 주인공을 그린다고 해서 이 사람이 모든 청년의 전형적인 어떤 모습을 다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저한테 좀 이 관객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한테 좀 지나친 기대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벌의 라스콜리니코프가 살인을 한다고 해서 그게 그 시대의 러시아 청년의 대표적인 모습도 아닐 거고요. 어떤 모습을 담고 있긴 하겠죠. 지금 정수도 지금 젊은 세대의 어떤 모습을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어떤 모습이라는 게 영화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현실적으로는 작가 지망생이고 작가 지망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뭔가를 느끼고 어떤 이야기를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나를 늘 고민하는 사람이고 작가 지망생이라는 게 뭐 아무나 작가 지망생은 아니니까 그게 전형적인 모습은 아니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청년들이 도시에 살고 있지만 이 종수는 도시에 살다가 원룸에 살다가 아버지 때문에 그 과거에 성장했지만 그렇게 벗어나고 싶었던 자기 아버지의 공간으로 돌아가서 그것도 단지 송아지 먹이 주기 위해서 가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청년이고요. 그게 특별히 뭐 전형적인 요즘 청년들의 모습은 아니지만 또 특별히 영화에서 가공된 현실이 없는 청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그런 점에서 문제적 개인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보통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보다 훨씬 더 다른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청년이라고 느끼고요. 혜미도 어딘가로 사라지는 젊은 여성으로 그려졌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혜미의 이야기가 또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혜미가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혜미의 이야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혜미는 우물 이야기를 하면서 종수가 어릴 때 자기를 구해줬듯이 지금도 어떤 우물에 갇혀있는 자기의 현실을 우물에 갇혀있다고 생각하고 죽는 것은 무서워도 사라지고 싶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진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스스로 가지고 있고 어쩌면 그 이야기의 스스로 주인공이 됐을지도 모를 거예요. 이 영화는 뭐 눈에 보이는 거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그 경계랄까요? 그 차이를 영화 속에서 탐구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한쪽 면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영화를 받아들이시면 결국 그만큼만 보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오늘 이 영화를 처음 보신 분이라면 이 상영관을 나가시는 이후부터 계속해서 버닝에 대한 생각들이 확장되실 거고요. 아마 그 생각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 번 관람으로 오신 분들도 충분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아인 배우에게 질문을 드려볼까요? 최근 여러 작품을 통해서 유아인 배우의 활약을 기억을 하실 테지만 좋아해줘 같은 영화도 있었습니다만 주로 굉장히 감정을 발산하는 캐릭터로 최근에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죠. 가장 가깝게는 베테랑과 사도 같은 영화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 영화의 정수 같은 경우는 계속 안으로 침잠하는 인물입니다. 뭔가 하고 있는데 뭘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 인물이기도 하죠. 계속 이렇게 눌러담는 캐릭터, 침잠하는 캐릭터가 그간 연기해왔던 것과 견주어서 좀 어떤 것들을 배우에게 돌아보게 하고 또 느끼게 했거나 깨닫게 했거나 이런 경험들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여전히 느끼고 깨닫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고요. 그마저 느끼고 깨닫는 모든 것들도 동시에 같이 버리는 과정을 밟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감정적인 표현이 두드러지는 작품이나 캐릭터들을 많이 사랑해 주셨었고 어떤 선택받기 위해서 혹은 어떤 수명적으로 캐릭터에 맞춰서 현장에 맞춰서 기능적으로 몸을 굴려오다가 버닝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뭔가 연기에
연기를 떠나서 나라는 존재, 연기, 표현하는 것, 세상에 존재하는 것, 이런 뭐 전체적인 조금 개념들을 재정립할 수 있는 혹은 그걸 다시 탐구해 나가는 과정들을 밟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로서는 뭐 표현에 대한 감각이 있었는데 뭐 표현을 뭐 많이 안 하려고 뭐 애썼다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건 사실 현장마다 요구하는 바가 다르고 뭐 직업 배우로서 당연히 그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순간들이 많겠지만 이번 버닝 같은 경우에는 유독 또 특별한 요구를 가진 감독님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 점이 아주 특별했고 배우로서의 생각을 좀 더 입체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던 그 어떤 현장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유아인 배우를 오래전부터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인터뷰라던가 다른 얘기를 할 때 그런 식의 연기들이 징그럽다고 표현할 때 굉장히 많죠? 근데 아마 버닝에서는 그런 식의 징그러움을 느끼지 못한 현장이 아니었을까라고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 또 버닝은 신의 전종서의 에너지, 우리가 아직 다 발견하지 못한 어떤 잠재 능력 같은 것을 굉장히 기분 좋게 상상하게 만드는 영화라고도 생각하는데요. 뭐 처음 이 영화를 접하는 여배우여서가 아니라 경험치가 적은 신인으로서 접근을 한번 해보면 이창동 감독님 그리고 베테랑 배우들 사이에서 뭔가 현장에서 중압감을 느끼고 내 몫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두려움이라던가 중압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겨낸 것 같아요? 뭔가 현장이 어떤 건지 알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모르는 것, 보지 못했던 것,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이 허락하신 그 현장의 분위기가 또 배우들이 존재해주는 모습이 저를 불편하게 했었던 점은 저는 사실 없었던 것 같고요. 그 순간에 서로 입고 있는 옷을 보고 각자의 위치에서 일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몸으로 느끼다 보면은 불편하다기보다는 정말 그 책 속에 적혀있는 시나리오의 세상에 시나리오가 말하고 있는 세상에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영화를 촬영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저를 위한 배려가 너무 많았던 현장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불편함은 촬영 첫날에는 헤맸지만 다음날부터는 적응을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종수 캐릭터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 중간에 성격이 한번 크게 변하는 인물은 유일하게 종수인 것 같아요. 인물이 가지고 있는 뭐 성향이 변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극중에 역할을 보면 변화했다는 얘기인데요. 처음에는 계속 관찰만 하잖아요. 뭐 개입하는 것이 거의 없이 관찰자 입장을 견질하다가 혜미가 사라진 이후 이 사람이 추적자가 돼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벤의 뒤를 밟는 경로들을 보여주기도 하죠. 근데 그 미묘한 변화를 종수의 캐릭터로 보여주는 게 아마 배우에게 큰 과제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연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고민했던 종수의 변화는 뭐예요? 저 웃음의 의미는 뭘까요? 관찰자는 추적자가 되지요. 주로. 아무래도 벤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고 뭔가 사건 아닌 사건 속에 스스로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어떤 뭐 그마저도 뭐 겉으로 크게 드러나진 않지만 어떤 종수라는 인물 내면에서 수면 아래로 감춰져 있던 그게 무슨 감정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을 뭔가 대상을 찾게 되고 그게 뭔가 방향을 찾게 되면서 뭐 밖으로 끄집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연기하는 입장에서는 뭐 죄송해요. 뭔가 선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제가 선명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버닝에 있어서는. 모르겠어요. 보다 더 되려 더 저 인간이 뭐 하는 인간인지 알 수 없는 그 지점들을 조금 더 구체화된 느낌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면 또 표현하지 말라고 하잖아 항상 이렇게 감독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의 싸움이었어요. 저는 근데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고 어떤 연기를 하려고 했고 이런 질문에 항상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 게 그것들과 싸우는 현장이었고 표현하지 않는 것, 드러내지 않는 것, 그냥 존재하는 것, 이 주어진 상황, 조건들, 뭐 컨디션, 뭐 날씨가 됐건 바람이 됐건 혹은 함께 존재하는 타인이 되었건 그 공간성이 되었건 그것과 함께 한 인물로서 어우러지는 그냥 존재하는 함께하는 그냥 그런 방식들이 무엇이 있을까 가장 자연스럽게 묻어날 수 있는 그런 과정들만 생각하면서 시나리오를 따라갔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여러분의 다양한 해석을 위해 해석과 관련된 질문은 안 드리려고 제가 오늘 작정을 하고 왔는데 이건 너무 궁금해서 혜미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 혜미가 계속 뭔가 삶의 의미를 구하는 인물이잖아요. 전 이건 굉장히 성숙한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삶의 의미가 뭘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걸 고민하는 건 굉장히 성숙한 자세인데 한편으로는 이 여성에게는 뭔가 카드값이라던가 이런 굉장히 현실적인 돈 문제들도 좀 있는 것 같죠. 대사나 드러나는 상황들을 보면. 근데 그건 마치 귤이 없는 걸 잊어버리면 돼. 약간 이런 식의 태도로 치워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태도는 굉장히 또 미성숙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양쪽의 모습에 어느 정도 갭이 느껴지는 캐릭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간극을 실제로 혜미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좀 궁금해요. 의미를 찾은 성숙이. 뭐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혜미가 그녀가 그러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촬영을 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촬영을 하다 보면 느껴지는 것들이 알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를 보고 얘기해요.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형태에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욜로라는 거가 뭔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 욜로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가진 게 시중에 돈이 많이 없더라도 우리는 해외여행을 막 가고 그렇게 탕진해버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혜미가 돈이 없고 빚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를 가잖아요. 그런 마음이 뭔지는 저는 알거든요. 일정 부분에서는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모습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없었던 욜로가 요즘에 유행을 하고 있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했고요. 촬영을 하면서 지금도 물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혜미가 현실의 그런 남녀를 불문하고 지금 시대의 청춘들과 많이 닮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말씀하신 부분에 크게 공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독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고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기려고 하는데요. 이창동 감독님의 전작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꽤 많이 계시겠죠? 근데 그 각 작품마다 담고 있는 이야기라던가 끝맺는 방식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항상
요만큼이라도 뭔가 희망의 씨앗 같은 걸 남겨주는 느낌 같은 것들을 받고 거기서 위안받곤 했는데 이 영화는 그것까지 다 태워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죠. 다 태우자, 다 불태워버리자 이런 식의 느낌의 마무리여서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도 사실 들었었어요. 혹시 희망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어떤 방식이 달라진 걸까? 아니면 희망을 생각하는 감독의 태도 자체가 좀 달라진 것일까? 이게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으세요, 감독님? 네. 그 질문에 대답을 하기 전에요. 전작들의 어떤 희망의 뭐 밀양에서 마당 한 켠의 햇살 같은 그런 희망을 항상 남겨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보고 희망을 안 느끼는 관객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은 되게 주관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자기 체험하듯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남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해석하고 이런 것을 이제 같이 공유하는 매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관객의 각자가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 다를 거라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영화의 마지막을 굉장히 어둡게 볼 수도 있고요. 뭐 다르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서 뭐 여러분들 느낌이나 생각에 영향을 주고 싶지는 않은데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종수는 뭐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벌거벗은 몸이 됐고요. 눈도 내리고 날씨는 춥고 해는 저물어 가는데 마치 금방 태어난 생명체 같은 그런 벌거벗은 몸의 이미지를 느끼기를 바랬고요. 그리고 뭔가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또는 뭐 한켠에 약간의 통쾌감이나 뭐 이런 걸 느끼는지는 모르지만 그 알 수 없는 그 아주 원형적인 감정을 느끼면서 벌거벗은 몸으로 차를 타고 어딘가로 가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떻게 될지 그거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종수가 쓰고 있는 소설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종수는 결국 무슨 소설을 쓰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종수가 어떤 소설을 쓸 건지 어떤 내용, 어떤 서사, 어떤 주인공의 이야기를 쓸 건지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조금만 더 연장하면 관객 여러분들은 다 각자가 이 영화를 보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느끼고 받아들일 텐데 관객들은 어떤 서사를 원하고 있는지 결국 이야기라는 것은 관객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우리 관객들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어떤 종수의 어떤 서사를 원하고 있는지 이런 것과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의 확장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좀 해주셨으면 뭐 안 해도 상관없지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약간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 희망으로 나아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분노의 단순한 폭발인 건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게 관객의 그 영화적인 이미지로 관객의 가슴 속에서 남아서 새로운 이야기로 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죠.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다고 했지만 우리 이미 모두 다 지금 하고 있죠. 극장 밖을 나서서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될 거고요. 관객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여러 분 계신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상보다는 꼭 질문의 형태로 부탁드릴게요. 유아인 배우가 한 분 지목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많은 분의 질문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배우들이 지목해 주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이창동 감독님 최고라고 피켓을 붙여놓고 맨 앞에 계신 계신 관객들.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많지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배경음악관에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되게 배경음악이 특이하더라고요. 이 스코어가 뭐 이게 되게 베이스 뭉뭉거림도 있고 이게 뭐 뼛속까지 울리는 베이스를 표현하고 싶은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 배경음악 구성을 어떻게 하신 건지 또 이 배경음악의 분위기를 영화에 어떤 의미로 적용시키고 싶으셨던 건지 궁금합니다. 예, 이게 모그라는 이제 예명을 쓰시는 음악 감독의 그 음악인데요. 모그 씨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지훈 감독님 영화를 비롯해서 영화를 많이 훌륭한 영화 음악을 많이 하신 분이고 그랬는데 저하고는 이제 좀 다른 컨셉으로 영화 음악을 해보자고 했고요. 그게 이제 뭐냐면 저는 원래 음악을 영화에서 잘 안 쓰는 주의였는데 뭐 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제 그냥 영화에 대한 제 생각이요. 왜냐하면 영화라는 게 그 소리든 그 화면에 보여지는 그림이든 영화 속의 것인데 음악만 바깥에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화 밖에서 감정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제 방식에 그게 영화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가능하면 이제 안 쓰려고 했었던 건데 이번에는 제가 좀 생각이 바뀌었고요. 그런 식으로 꼭 그런 고정관념에 매여 있을 필요가 있나? 영화적인 요소는 다 그냥 독자적으로 그 안에서 제가 통제하고 철저하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에서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있으면서도 그게 어떤 영화의 어떤 그게 우연한 것이든 뭐든 영화적인 형태를 띠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음악도 되게 독자적으로 존재하기를 원했고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음악 감독하고 했고 특히 제가 주문한 것은 뭐 주문이라기 그러면 좀 그런데 음악 같지 않은 음악. 그러니까 소음인 듯도 하고 음악인 듯도 한 그 중간 형태의 어딘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종수 쪽 음악과 이제 밴 공간에서의 음악이 좀 구분이 됐으면 좋겠고 특히 종수 쪽의 음악은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모그 씨는 영화 음악을 꽤 오래 했고 성공적인 영화 음악을 했고 잘 팔리는 음악 감독이고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인디 음악 뉴욕이나 이런 데서 인디 음악 하던 사람이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영화 음악을 했는데 이런 식의 그 영화 음악을 하는 게 처음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신나게 작업을 했고 그런 점에서 저도 음악이 들으면 굉장히 낯설게도 느껴지지만 그리고 되게 불협화음 같은 느낌도 있지만 저는 그 자체로 되게 이 버닝이라는 영화에 어울린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니까 어울린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런 장르 영화의 음악들이 이제 텐션이나 서스펜스를 강화시키는 식의 음악 우리가 이제 흔히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음악으로 되어 있는데 음악이 꼭 그렇게 작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혼자 노는 것 같은 그러면서도 그게 결과적으로 묘한 그 미스테리한 어떤 서스펜스나 텐션을 주기를 바랬고요. 음악뿐만 아니라 뭐 다른 촬영이나 이런 것도 꼭 서스펜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매뉴얼대로 뭔가 이렇게 뭐 카트를 영화의 샷을 뭐 가져간다든지 뭐 무슨 클로즈업을 만들어 간다든지 이런 식의 그런 영화의 매뉴얼 같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그냥 여유 있게 또는 뭐 아무 하는 일 없이 그냥 다른 느낌의 어떤 장면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어떤 미스테리한 그 서스펜스 텐션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그런 느낌으로 작업을 했고요. 그런 맥락에서 음악도 썼습니다. 여러분은 음악 같지 않은 음악, 연기답지 않은 연기로 완성된 버닝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받아볼까요? 이번엔 전종사 배우가 한 분 질문해 주실까요? 네, 화답하신다고 합니다. 그럼 앞줄에 계신 관객분 질문해 주세요. 맞습니다. 저는 그 소설가 지망생 종수가 이창동 감독님의 후배잖아요. 어쨌든 그 만약에 종수가 감독님한테 가서 무슨 소설을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춘이라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조언을 구한다면 진짜 이 종수가 감독님한테 가서 그때 뭐라고 조언을 하실지가 어제 7시부터 이 생각을 했어요. 일단 소설가 선배로서도 조언해 주셔야 되고 인생 선배로서도 조언해 주셔야겠네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작가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조언도 사실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작가가 되기 위한 방법에는 결코 어떤 왕도나 비결이나 이런 건 없고요. 그냥 쓰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종수는 영화 속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잘 쓰지도 못하고 이게 모든 소설가 지망생의 문제예요. 저는 학교 몇 년 전까지 학교에도 있었지만 작가가 되려고 하는 학생들 또는 영화 감독이 되려고 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써야 되는 작가 지망생들이죠. 문제는 못 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시대의 비극이죠. 종수도 빨리 써야 되는데 결국 마지막에 쓰긴 했지만 조언 없어. 그러니까 조언은 없고 조영 씨도 감히 더 붙이자면 조영 씨도 굉장히 반가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할 수 있는 하고 싶었던 질문이기도 한데 감독님은 그 답변을 정답을 늘어놓는 대신 이런 영화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당장 우리가 갑갑하고 종수 같은 입장이 된다거나 저마다의 그런 끝에 선다거나 누구나 가진 팍팍한 현실을 놓이게 되면 조언을 구하거나 정답을 구하거나 어디선가 빛을 보길 원한다거나 어떤 길을 찾길 원한다거나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런 얘기를 쉽게 늘어놓는 선생들을 주로 꼰대라고 하는 것 같아요. 감독님이 택하신 이 정답이 없는 것 같고 모호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세상을 진실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은 모르지만 그냥 그 안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찾고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결정하거나 포기하거나 스스로 가져가게끔 스스로 질문하게끔 하는 그것이 가장 훌륭한 조언이 아닌가 하는 제자로서의 생각입니다. 네, 멋진 질문가다 감사합니다. 이쪽 사이드 네, 죄송한데요. 제가 조언을 안 해주시고 조언해달라고 했는데. 이 질문을 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좀 마음이 걸리네요. 굳이 제가 꼰대같이 대답을 하자면 영화 감독이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소설을 쓰는 작가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원할까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쓰면 사랑받을까? 어떤 이야기를 쓰면 영화로 관객의 사랑을 받고 크게
크게 대박이 나서 돈도 벌고 할까? 명예도 없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이야기로 사랑받을까 해서 쓰면 사랑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써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으면 쓰지 말아야 돼요. 문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없는데 작가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큰 비극은 없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꼰대. 정리하면 결국 네가 찾아라인데요. 이쪽 사이드에서 질문 하나 받아볼까요? 네, 옆에 계신 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유아인 배우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앞에 이창록 감독님이 연기하실 때 표현하지 말라는 주문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질문 드리기가 좀 그런데 종수가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에는 얼굴이 안 보이지만 계속 약간 넋이 나갔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나사가 풀려있다고 하나 좀 멍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근데 감독님이 표현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 표정으로 시종일관 종수를 연기하셨다는 건 혹시 어떤 디렉션을 주셨는지 아니면은 어떤 감정 상태로 그런 표정으로 계속해서 연기를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정말 기억이 안 나고요. 기억나는 건 뭐냐면 촬영 들어가기에 앞서서 감독님께서 당구 혹은 우려 혹은 유아인이라는 인물에게 기대하는 것 그리고 걱정하시는 것 그리고 저에 대한 어떤 생각을 말씀하셨던 게 넌 뭘 너무 많이 해 이러셨거든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반성이나 죄의식도 없이 당연히 그렇게 부응한다라는 식으로 흘러왔던 시기들이 있었던 것 같고 뭔가 표현하지 않는다라기보다 표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버리는 과정을 통해서 연기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최선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념적인 딜레마는 계속 존재하죠. 과연 그것은 표현이 아닌가? 그것 또한 카메라가 담아내고 있는 이 순간을 내가 인지하고 있고 의식하고 있다면 이것은 과연 표현이 아닌가? 이건 조금 더 재수없는 표현이 아닌가?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현재 지금 그런 과정 중인 것 같아요. 연기하는 입장에서 저 역시도 제가 글을 쓰는 건 아니지만 사랑받는 연기, 누군가가 좋아할 만한, 박수할 만한, 누군가의 더 시선을 끌만한, 누군가가 더 나에게 집중할 만한, 누군가에게 나에게 박수치고 환호하고 나 때문에 울고 슬퍼하고 웃고 하는 그런 것들에 막 빠져서 뭔가를 저를 끌어오던 끌려가거나 하던 그런 과정들을 지나오고 여전히 그 과정들을 밟고 있으면서 이 버닝이라는 순간 그리고 종수라는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내가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버리는 인간으로서도 그렇고 배우로서도 그렇고 그런 과정들을 밟으면서 내가 가진 것들로 내가 표현하고 혹은 내가 나를 향한 어떤 반응들로 내가 가졌던 나라는 존재감, 존재라는 것이 참 무의미한 것이구나 그런 생각도 덩달아 함께 하면서 알 수 없는 이 저 역시도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감독 첨언하실 게 있으세요? 마이크 드셨길래. 예. 제가 유아인 씨한테 뭘 이렇게 주문한 게 없고요. 이야기했다시피 좀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지 말자 이런 얘기는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종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좀 일반적인 이야기라 할까요? 그런 건 이제 초반에 했고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는 뭐 첫날 촬영 직전에 리딩하면서 두 사람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약간의 그 대사 분석이랄까 자세하게 뭐 아주 작은 단어나 뉘앙스 안에도 어떤 감정적인 계기가 있다는 것. 그런데 딱 하루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또 각각의 배우들의 어떤 감정이나 그 상상의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근데 이거는 표현이 아니고 또 다른 표현 아닌가, 뭐 더 재수 없는 표현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거는 굉장히 연기에 있어서 본질적인 질문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도 사실은 퍼포먼스니까 자기는 아니니까요. 근데 저는 유아인 씨를 보고 현장에서 놀라웠다고 할까 이런 게 뭐였냐면 사실 제가 평소에 유아인 씨를 이렇게 보면요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스타를 제가 평소에 잘 만나지도 못하거니와 뭐 이 스타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뭐 감정을 갖고 있는지를 사실 잘 모르니까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모르거든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근데 종수가 됐을 때를 보면 실감이 나요. 그러니까 종수로 나타났을 때는 아 저는 분명히 이 세상 이 한국의 어느 한 곳에 분명히 저렇게 저런 표정으로 저렇게 걷고 저렇게 말하는 저런 친구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그걸 저한테 뭐 카메라 앞에서도 물론이지만 저한테 확실하게 그 실감을 전해주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떤 표현이냐를 떠나가지고 그게 유아인이라는 배우의 놀라운 그 자기 체화의 능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시간만 있으면 전종서 배우는 어떠셨습니까? 질문 드리고 싶고 더 많은 질문을 받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어요. 전종서 배우님부터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끝인사 한마디씩 해주실까요? 네, 만나서 반가웠고요. 말도 이상하게 행설수설한 것 같은데 영화에 호기심을 갖고 관심 갖고 애정으로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래오래 간직될 수 있는 영화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요.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뭐 저 역시 횡설수설 많이 했고 뭐 그냥 버닝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혹은 의견들을 다른 사람들과 혹은 같은 사람들과 또 이렇게 교류하고 공유하고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뭐가 됐든 이렇게 와주셔서 영화 봐주시고 이야기 들어봐 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이 저희의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버닝을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가져주셨으면 각자의 방식으로 가져준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긴 영화 보기도 참 힘들으셨을 텐데요. 이렇게 또 저는 이런 자리 항상 좀 걱정인 게 제가 입만 열면 좀 재미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영화를 오랜만에 하기도 했지만 버닝이라는 영화가 관객에게 이제 보여지고 관객이 함께 하면서
관객의 반응이랄까요? 이런 걸 접하면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고 원래 이 버닝이라는 영화 자체도 미스테리 여러 미스테리 중에 그 영화라는 매체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까지 저는 제 스스로 질문을 담았었는데 영화라는 것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좀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이게 이제 이 생각이 쉽게 끝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또 저한테도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야기한 게 방해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영화가 여러분들에게 조그마한 의미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질문 받지 못하는 양해 부탁드리고요.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시는 건 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회출 위로 올라가세요.